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자, 그리고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보는 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밥상을 차렸고 박정희의 분노를 옆에서 지켜봤으며 박정희가 죽던 그 밤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도 진짜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박정희는 반쪽짜리 박정희입니다. 한국에는 박정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진영 모두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박정희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굶주린 나라를 일으킨 영웅을 봅니다. 다른 한쪽은 중앙정보부의 지하실과 긴급조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를 봅니다. 하지만 그 두 이미지 사이 어딘가에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이 증언이 끝날 무렵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1960년대 초, 아직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랐던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박정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박정희를 만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고 말도 많지 않고. 근데 눈이 달랐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 항상. 웃을 때도. 그 눈. 이 증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그 눈입니다. 박정희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꿰뚫는 듯한, 그러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이상하게 차가운 눈. 그 눈으로 박정희는 장관을 해고했고 그 눈으로 기업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으며 그 눈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조차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박정희를 배웁니다. 수치로, 사건으로, 날짜로.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월 26일 피격. 숫자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날 밤 그 방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박정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 증인이 처음으로 이 사람이 두렵다고 느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가 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본 자는 승자도 패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거기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박정희는 영웅도 악당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 증언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항상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박정희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영웅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그 둘 다입니까?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증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만듭니다. 부러지게 하거나 단단하게 만들거나
박정희는 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이 무엇을 대가로 만들어졌는지 공식 정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1917년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가 태어난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전직 군인 출신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을 근근히 부양했습니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밥도, 옷도, 관심도. 그 시절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고 가난한 조선인 가정의 막내에게 미래란 처음부터 좁고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인은 한 가지 흥미로운 말을 전합니다. 박정희가 술이 약간 들어갔을 때 아주 드문 순간에 어린 시절을 꺼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지도를 보면서 자랐다고. 지도에서 일본을 지우고 조선이 혼자 서 있는 걸 상상했다고. 근데 그 말 뒤에 웃으시면서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때는 몰랐다고 하셨죠. 지도. 박정희에게 지도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세계가 얼마나 작고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창이었습니다. 경상도의 가난한 막내가 그 창 너머를 보기 위해 선택한 길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37년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의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교사는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합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박정희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였는가, 생존이었는가, 아니면 진짜 신념이었는가. 우리의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는 그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건드리면 표정이 굳었죠. 한 번은 측근 중 한 명이 만주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이유 설명도 없이.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주에서 박정희는 단순히 군사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구조, 충성의 가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난한 경상도 소녀는 만주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박정희였지만 소개된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만주군 장교 출신의 박정희에게 해방은 자유가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주군 출신의 이 소년이 한때 공산주의자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이 뜻밖에도 그의 배신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죽을 운명의 남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1948년 가을. 박정희는 총살 직전이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군 내부의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연루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남로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군법재판에서 사형 선고에 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가 동료 좌익 인사들의 이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협력의 대가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 문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증인은
이 시절에 대한 박정희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각하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 이 문장이 박정희 전체를 설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박정희는 전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좌인 연루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급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그는 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박정희는 여전히 변방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습니다. 요직은 이승만에게 충성을 증명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제된 시간 동안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훗날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 직원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정희가 한국전쟁 이후 군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장교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 사적인 모임, 훈련장 뒤의 대화들. 어느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각하는 젊은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 꼴인 건 정치인들 탓이야. 군인이 나서야 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무너졌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정면. 민주당 정부는 취약했습니다. 시위는 매일 일어났고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군구 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중심에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탱크가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박정희는 그날 밤 어디 있었을까요? 최전선에서 탱크를 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민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날 밤 각하는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기 앞에 앉아 계셨대요. 직접 뛰어다닌 게 아니라 보고를 받으면서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쿠데타는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그 남자. 좌익전력이 있고 뒷방에 밀려 있고 변방에서 맴돌던 그 준장이 누구보다 치밀하게 권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말합니다. 권력을 잡기 이전의 박정희와 잡은 이후의 박정희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은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이 남자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제사장에서 공개됩니다. 권력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청와대에 들어선 직후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긴장을 풀고 목표를 이뤘으니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의 증인은 그 기대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합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나자마자 알았어요. 이분은 절대 긴장을 푸는 법이 없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박정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직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경제 수치, 군 동향, 그리고 가장 먼저 반대 세력의 움직임. 측근들은 그것을 각하의 아침 사냥이라고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제보다 위험한 것이 오늘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 그것이 박정희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박정희는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말합니다. 그 식사 자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밥 먹으면서도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눈을 어디에 두는지, 말할 때 망설임이 있는지. 한 번은 장관 한 분이 식사 자리에서 살짝 다른 의견을 냈다가 그 주에 교체됐어요. 밥상 앞에서도 시험이었던 거죠. 이것이 청와대의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복도에서의 표정, 보고할 때의 목소리 톤, 질문에 대답하는 속도. 박정희는 충성을 요구했지만 말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로 요구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또 다른 박정희를 기억합니다. 공식 자리가 끝난 늦은 밤, 측근 몇 명과 단둘이 앉아있을 때의 박정희.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고 합니다.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조용해지셨어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셨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못 살아야 하는 거냐? 그 목소리는 연설할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같았어요. 진짜 같았다. 이 표현이 전부를 말합니다. 낮에 박정희가 계산된 인간이었다면 밤의 박정희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국가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증인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다음 장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희의 그 진심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계산이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증언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세계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20년 뒤 그 수치는 10배가 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제철소가 섰으며 수출액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이런 속도의 성장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적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박정희와 재벌 총수들의 만남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도 속기사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오간 말들을 그는 기억합니다. 기업인들이 들어올 때 표정을 보면 알아요. 청와대에 불려오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무서워서 오는 거예요. 각하가 이걸 해라 하면 선택지가 없었어요. 안 하면 세무조사였고 은행 배출이 막혔고 허가가 취소됐어요. 박정희 경제는 자율시장이 아니었어요. 명령 경제였어요. 삼성, 현대, 럭키금성.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된 이 이름들은 박정희 시대에 국가의 선택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시장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충성도였습니다. 국가 목표에 복종하는 기업가는 살아남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기업가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강 기적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말하는 더 어두운 이면은 그 성장의 비용을 누가 치렀냐는 것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이며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2살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 먼지가 자욱한 봉제공장, 폐결핵에 걸려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그것이 수출 기적의 실제 현장이었습니다.
증인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청와대 보고가 들어왔어요. 각하 표정이 뭐랄까 불편해하셨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추셨다가 수습해 라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수습해. 그 두 글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노동운동가들은 이후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박정희에게 노동자는 경제성장의 연료였습니다. 연료는 타야 합니다. 타는 것이 연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연료가 불을 붙이며 항의할 때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했는가? 아니면 국민을 도구로 사용했는가? 증인은 오래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순수한 악인이면 판단이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심으로 나라를 키우고 싶었고 동시에 그걸 위해서라면 사람이 다쳐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그분 안에서 아무 충돌 없이 같이 있었어요. 그 충돌 없음. 그것이 이 증언에서 가장 서늘한 부분입니다. 경제를 위해 노동자를 억눌렀다면 정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그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증인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가 가장 오래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제6장에서 계속됩니다. 중앙정보부. 줄여서 KCIA.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만든 이 기관은 처음부터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기관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견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냈습니다. 초대 부장 김종필이 설계하고 이후 여러 부장들이 운영한 KCIA는 대한민국 사회 모든 층에 침투했습니다. 대학 교수의 강의실, 종교인의 설교, 기자의 책상, 야당 정치인의 전화기, 어디에나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걸린 사람들은 남산으로 불려갔습니다. 남산. 서울 한복판의 그 아름다운 산 이름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단어였습니다. 중앙정보부 본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산을 끌려갔다는 말의 의미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몸으로 합니다. 우리의 증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KCIA 보고를 목격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 박정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박정희가 그것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그는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면 각하는 직접 펜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지켜봐라. 이 사람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조용히 해라. 청와대에서 나온 그 세 글자가 남산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증인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1973년 재야 시인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한 인물이 KCIA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3주 만에 풀려났지만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사람이 나중에 증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인은 그 내용을 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누군가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허락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알아요. 그 허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박정희가 KCIA의 모든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가 그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보고를 받고도 그만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것도 책임입니다. 증인은 단 한 번 그 주제에 대해 박정희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늦은 밤,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가는 것 아니냐고. 박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약하면 무너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약하면 무너져.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가 자란 시대, 식민지와 전쟁과 쿠데타의 시대가 가르쳐준 가장 확실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KCIHRC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지민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오래 망설여졌다고. 그가 섬긴 사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가 섬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앞당이 악한 짓을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다음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들이 이 증인의 기억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스스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신헌법, 그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는 이 증인의 눈에 어떻게 달라 보였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고독해지는 한 인간의 이야기, 제7장에서 계속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새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 유신이라는 한자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실제로 한 것은 박정희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긴급조치권이 생겼습니다. 헌법에 대한 비판조차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국가 자체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 청와대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몇 달 전부터 달랐어요. 각하가 더 자주 혼자 있으려 하셨어요. 보고를 받는 시간이 짧아지고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없어졌어요. 무언가를 이미 정하신 것처럼.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권력이 오래될수록 주변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불편한 말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는 외부의 저항보다 내부의 침묵으로 더 깊어집니다. 증인은 유신 선포 당일 밤 박정희의 모습을 전합니다. 라디오에서 대통령 특별선언이 나오고 있었어요. 각하는 그 방송을 직접 듣지 않으셨어요. 집무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건넌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뭔가를 건넌 사람. 이 표현은 오래 머뭅니다.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박정희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증인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정희가 달라졌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유신 이후의 박정희는 더 날카롭고 더 고립되었습니다. 측근들 사이의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지, 누가 자리 때문에 머무는지를 박정희 자신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을수록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발동된 긴급조치는 총 9호. 그 조치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조금씩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인이 잡혀갔습니다. 교수가 해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거리에서 유신 반대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나라. 그러나 증인이 기억하는 가장 서늘한 장면은 시위 현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희가 혼자 읽던 보고서 한 장입니다. 반정부 시위 현황 보고서. 그는 그것을 다 읽고 나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명령보다 무서웠어요. 침묵이 명령이 되는 나라. 그것이 유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박정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씩 변해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로. 그러나 역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배신이었는데 그 배신은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답은 이 지문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선명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박정희는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1974년 아내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증인은 그 이후의 박정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제8장에서 계속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오전 10시 22분 국립극장 무대 위 박정희가 연설하던 도중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 쏜 총판은 박정희를 비껴갔지만 단상 뒤에 앉아있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는 그 순간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총성이 난 직후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단상 뒤쪽에 쓰러진 아내를 한번 바라보고 마이크 앞으로 돌아서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강인함으로 기억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 그러나 우리의 증인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각하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물러나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 걸었어요. 각하가 집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아 계셨어요. 1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분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분도 사람이구나.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청와대에서 수년을 보낸 이 사람이 그제야 처음으로 박정희를 인간으로 느꼈다는 것. 그 이전까지 박정희는 계산하고 명령하고 침묵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 유경수 여사가 떠난 이후 청와대는 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졌다고 증인은 말합니다. 연부인은 박정희의 날카로운 면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측근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그녀가 없어지자 청와대는 더 차가운 곳이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사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가 외로우셨던 건 맞아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려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주변에 진심으로 그분 편인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말로는 다 충성이었지만 1974년 이후에 박정희는 점점 더 좁은 원 안에 갇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고 의심의 반경은 넓어졌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부 부장 두 사람은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증인은 그 긴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이 전쟁이었어요. 각하는 그걸 보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것, 두 사람을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박정희가 오랫동안 써온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신하들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키는 것, 그래야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증오가 되면 통제할 수 없어집니다. 1979년 가을, 부마항쟁이 타올랐습니다. 부산과 마산 거리에서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외쳤습니다.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김재규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정희 앞에서도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그 무렵 박정희의 모습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지쳐 보이셨어요. 항상 각이 잡혀 있던 분이 어깨가 내려가 있었어요. 한 번은 혼자 계신 걸 먼발치에서 봤는데 그냥 멍하니 계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선 인간이 내부에서 천천히 공동화되어가는 모습. 그것이 1979년 가을의 박정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박정희를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고독조차도 그가 선택한 결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증언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장을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 증인은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총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같은 건물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재규 측근 중 한 명에게서 그 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공식 재판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를. 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의 만찬장에 들어섰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도 함께였습니다.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이 불려왔습니다. 술이 오갔습니다. 증인은 그날 낮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날 오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김재규 부장 쪽 사람들이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어딘가 단단하달까. 지금 생각하면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설마 했으니까. 설마. 아무도 설마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차지철의 부마항쟁 진압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처럼 100만 명이라도 희생시키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차지철의 편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그 순간에 대해 들은 말을 전합니다. 각하가 차지철 편을 드셨을 때 김재규 부장 눈에서 뭔가가 꺼졌다고 했어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뭔가가 결정되는 눈. 그 눈을 본 사람이 나중에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후 7시 41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총탄은 차지철을 향했습니다. 두 번째 총탄이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오른쪽 가슴. 박정희는 쓰러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김재규의 부하들이 경호원들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총탄, 박정희의 머리.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소식을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너무 큰 일은 처음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머릿속이. 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분석이 나왔잖아요.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 쐈다느니 아니면 그냥 권력 다툼이었다느니. 저는 그 분석들을 읽으면서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쪽도 그 방 안에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고. 진짜 그 순간 김재규의 머릿속은 아마 본인도 완전히 설명 못했을 거예요. 총성은 두 가지를 끝냈습니다. 박정희의 목숨, 그리고 한 시대. 그러나 총성이 끝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장에서 이 증인의 마지막 말이 끝난 다음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는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왜 대한민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를 두고 싸우는 걸까요? 이 증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 그것을 제10장 마지막 장에서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역사에는 다치는 이야기와 다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총성과 함께 박정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그날 끝났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국장이 치러졌으며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그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증인이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것입니다. 각하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박정희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쪽은 악마로, 어떤 쪽은 성인으로. 둘 다 제가 본 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박정희는 성인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졌고 진심으로 나라를 키우고 싶었고 동시에 그 목표를 위해 다른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었던 위대함과 잔혹함이 같은 뿌리에서 자란 인간. 그리고 증인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판단이 쉬워요. 근데 좋은 것도 한 사람이 나쁜 것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한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웅 아니면 독재자. 근데 둘 다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실제로 놓였습니다. 포항제철은 실제로 섰습니다. 그리고 남산 지하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로 잡혀간 사람들의 고통도 실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진실이라고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시에 진실입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증인은 박정희의 유산에 대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싸우는 방식을 봅니다. 선거마다 그의 이름이 소환됩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를 방패로 삼고 어떤 정치인은 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각하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아직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웃음인지 나쁜 웃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이 아직도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의 진짜 유산입니다. 건물도, 도로도, 수출 수치도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두고 끝없이 싸우는 이 나라의 분열. 그 분열 자체가 그가 남긴 가장 긴 그림자입니다. 증인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잔면을 꺼냅니다. 날짜도 계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어느 늦은 밤이었다고만 합니다. 박정희가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 그때 각하가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모르시고. 불이 많아졌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어요. 그분에게서 듣기 힘든 목소리로. 불이 많아졌다. 그 짧은 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증인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에 대한 만족이었는지 아니면 그 불빛들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드문 순간의 인간적인 감각이었는지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였는지도. 박정희는 그 불빛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위해 다른 불빛들을 꺼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함과 비정함이 한 몸 안에 살았던 사람. 증인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분은 단순하게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단순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울 기회. 닫히지 않는 기록이란 그런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질문. 영웅인가 독재자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살아있는 한 박정희에 관한 기록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10장에 걸친 이 증언,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영웅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시간의 연구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울이든 도쿄든 뉴욕이든 혹은 지구 반대편이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